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에 지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남자입니다. 아무래도 남자라서 그런지 이런 곳에 사연을 쓰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네요. 그런데 요 몇 년간 저에게 있었던 일이 너무 황당하고 분한 일이라 용기를 내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일 이후로 대인 관계를 못 맺고 있거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말이죠. 그래서 항상 말할 곳 없이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곳에서 답답한 제 마음을 좀 풀고 가볼게요.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과 넉넉한 형편이었던 집안 사정으로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부모님의 권유로 두 분이 운영하시던 음식점 일을 배우게 됐죠. 이후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 후회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가게 일을 배우게 됐어요. 두 분은 제가 가업을 이어받으며 일을 허투루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더 엄하게, 더 고생시키면서 가게 일을 가르쳐 주셨죠. 덕분에 가게 일은 정말 제대로 배웠고 돈도 빨리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잡혀 가게 일을 배우느라 나가서 놀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모으게 된 돈으로 저는 당시 사귀고 있던 아내와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도 구했고 돈 걱정도 크게 없었으니 사귀고 있던 아내와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 사귀게 된 아내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내가 여러 핑계를 대며 결혼을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아내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고 생각했어요. 대학도 저보다 더 괜찮은 곳을 나왔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탄탄한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걸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 욕심이 있어 결혼을 미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하는데 절대 지장 없게 하겠다. 아이도 아내가 준비됐을 때 가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다 결혼을 미루는 진짜 이유를 듣게 됐죠. 재상이 너도 알다시피 나 보육원 출신에 부모님도 친척도 없잖아. 너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배경이든 조건이든 상관없겠지만 아들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거야. 흠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일 거라고. 고아에 혼자 아등바등 산다고 모아온 돈도 얼마 없으니 나 같은 여자 좋게 보는 사람 하나 없어. 둘 중 하나라고. 동정심에 한없이 불쌍한 존재로 보거나 평범한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에 어디에도 섞일 수 없는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고. 아내는 살아오며 직접 겪은 차별과 스스로 가진 자격지심으로 인해 번번이 결혼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배경은 저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더는 결혼을 미루다 아내를 놓치기 싫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돌진했고 결국엔 아내 마음을 돌려 저희 부모님께 결혼 인사를 드리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내심 부모님께서 아내를 탐탁치 않아 하실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 분께서는 아내의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감싸 주셨죠. 왜 그런 걸 먼저 걱정했니? 우리 혜정이 이렇게 예쁘고 대견스러운데 왜 엄한 걱정을 했어? 난 네가 여길 오면서까지 마음속으로 걱정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예쁜 애가 평생을 혼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했을 게 느껴져서. 앞으론 우리가 네 가족이 돼줄게. 그러니 이제부턴 누굴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뒤에 있을 테니까. 그래, 혜정아. 앞으로는 우리가 네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거 듣고 싶었던 말 다 해달라고 해라. 우리 딸 혜정이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 테니. 부모님의 따뜻한 말씀에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단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결혼 준비는 속도가 붙게 됐고 금방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이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우리는 결혼 4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앞으로 더 행복한 앞날을 가족 모두 꿈꾸게 됐죠. 그런데 출산이 3달 정도 남았을 때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한껏 들떠있던 우리 가족 모두 크게 충격을 받게 됐죠. 하지만 가족들 모두 어두운 얼굴을 하진 않았어요. 당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아내를 위해서 밝은 얼굴로 지내려고 했죠. 또 아내에게 전보다 뭐든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게 된 일을 슬퍼하되 우리 네 가족은 서로를 더 생각하고 아끼는 계기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 가족들의 모습 덕분에 아내는 생각보다 빨리 힘을 냈어요. 그리고 유산을 하게 된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체력과 건강으로 생각하곤 휴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는 유산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유산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내 뜻을 따르기로 했죠. 이후 퇴사를 한 아내는 운동과 집안일을 열심히 해줬고 틈틈이 가게 일도 도와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심심풀이로 하던 SNS로 어느 날 갑자기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존재가 돼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광고가 들어오기도 했고 물건을 팔면서 큰 돈을 벌기도 했죠. 돈을 벌어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의 아내를 보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의 행동이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그런 모습이 저는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아내가 행복해하고 그걸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놀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가까운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아내의 SNS도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친척에게 사기를 당한 부모님께서는 큰 빚을 지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주변 사람에게 권유했던 이유로 막대한 투자 금액을 사기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어요. 그 일로 평생 번 재산을 빚과 다른 피해자분들의 돈을 갚는 데 쓰게 되셨죠. 그래서 살고 계시던 집도 팔게 됐고 잠깐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그쯤 되니 이제 부모님께 남은 재산이라곤 사기 사건 이후 휴업하고 있는 가게와 근처 허름한 고향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장만한 집을 줄여 부모님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했죠. 그때 아내와 처음으로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이 집을 팔겠다고? 왜? 그럼 부모님 빚이 남아있는데 자식으로서 손 놓고 있어?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부모님 덕분이야.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금방 다시 이런 집으로 이사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나 믿고 따라줘. 왜 그래야 돼? 빚이 상속된 것도 아니잖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셔서 갚을 수 있는 돈을 당신이 왜 나서서 갚아? 당신 공과 사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해. 이건 당신 부모님 개인의 일이야.
나 집을 늘려서 가면 몰라도 줄여서는 갈 수 없어. 이제까지 부모님께 수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아왔으면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아내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죠.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만 부모님께서 바로 옆방에 계시는 바람에 올라오는 화를 겨우 참아가며 그 이유를 묻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당신이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나 SNS로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그걸로 돈 벌려면 좀 좋은 곳에서 찍어야 하거든. 뭐든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어야 사람들이 관심도 많아지고 내 계정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져.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고 결국엔 나도 돈 때문인데 우리가 빨리 돈을 벌어서 아버님 어머님 돕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 말대로 하면 우리도 힘들고 아버님 어머님도 힘드시잖아. 그게 이유라고? 당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우선순위도 몰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던 아내는 제가 많이 화가 났다는 걸 눈치채곤 결국 제 뜻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후 집을 판 차액으로 부모님의 남은 빚을 갚게 됐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좁아진 아들의 집을 보며 미안하셨는지 근처 허름한 고향집으로 들어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아무리 말려봐도 고집을 꺾지 않아 결국 두 분을 고향집으로 모시게 됐죠. 이후 정신없던 집안 사정이 정리가 됐고 이제 정말 오랫동안 닫았던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기 사건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두 분께는 말을 하지 않고 가게 준비를 혼자서 먼저 하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변하더니 완전한 어둠이 됐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정말 다행히 아내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해 빠르게 병원에 호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몸의 절반 이상이 마비가 됐습니다. 재활로 이전과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곤 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죠. 부모님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들의 일을 자신들 때문이라고 탓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몸 관리를 못해서 부모님과 아내를 가슴 아프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 재활을 열심히 해서 얼른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아들 치료 뒷바라지를 하시기 위해 가게 문을 열려고 하셨지만 지난 사기 사건으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국은 평생 하시던 일을 놓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SNS로 돈을 벌고 있던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돕자고 집을 줄여서 이사한 것과 뇌출혈로 쓰러져 아내의 도움 없이 움직이기 힘든 제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 빨리 이전과 같이 회복하려는 제게 폭언을 수시로 했죠. 무슨 소리야?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미안. 병원에서 배운 재활을 하다가 넘어졌어. 근데 나 괜찮아. 혹시나 해서 바닥에 이불을 깔아놨거든. 그래서 안방꼴이 이 모양이야? 굳이 집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겠어? 당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 때문에 어지를 줄만 알지 정리는 못하잖아. 결국 지금 재활하겠다고 이 난리 만든 거 내가 다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집안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힘들게 해? 미안. 나는 빨리 재활해서 다시 전처럼 움직이려고. 앞으로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 할게. 미안해.
그렇게 의욕이 불타오르고 혼자서 재활할 자신 있으면 병원 재활 치료 가지 마. 집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돈 낭비할 필요 있어? 여보, 미안해. 당신 힘든 거 알고 있으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정리 어떻게든 해놓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당신 힘들지 않게 할게. 됐어. 누굴 또 장애인 학대범으로 만들려고 그래? 입에 발린 지겨운 소리도 그만하고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 왜?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아직 못해? 도대체 병원 치료받으면서 뭐라는 거야? 제대로 재활하고 있는 거 맞아?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뭐 나아지는 게 하나 없어? 좀 비켜. 자리가 있어야 내가 일으켜주지. 불편한 제 몸을 향한 아내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또 아내가 불만을 표하는 상대는 저뿐만이 아니었죠. 아들 걱정에 집을 찾아오신 부모님께도 아내는 심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러실 거면 그이 어머님 댁으로 데려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께서 저 사람 돌보세요. 그럼 되잖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리 자식 걱정된다고 하지만 혼자도 아니고 저도 같이 사는 집인데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올 시간 있으면 어디 일자리라도 알아보시고 생활하시는데 필요하신 돈을 직접 버시죠? 이왕 말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하면요. 그이가 도움드리라고 해서 드리곤 있는데 이 짓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돈 문제도 얼추 해결하셨잖아요.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저 사람 돌보시는 걸 보면 간병 일이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부담이 돼서 그래요. 저 사람 병원비에 저희 집 생활비에 거기다 두 분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으니 미안하다. 안 그래도 이 사람이랑 내가 하루에 잠깐씩 일 다니고 있어. 다음 달에 돈 받으면 그때부턴 우리가 알아서 생활하마. 그런 소식은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혹시 말 안 하시려고 하다가 제가 말 꺼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으로 오실 때 최소한 하루 전, 그리고 오시기 한두 시간 전엔 연락 좀 주세요. 저 SNS 라이브로 물건 팔 때 오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루 전, 한두 시간 전에 연락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벌어졌던 상황 모두가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몸 관리만 잘해 쓰러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모두 떠안게 된 아내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죠. 100% 이해되진 않았지만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SNS 속 아내는 저와 가족에게 보이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화합해서 이겨내려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SNS에 올라온 사진들만 보면 아내는 제 재활에 무척이나 적극적인 모습이었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다독이는 착한 며느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SNS로 가족을 이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아내를 보며 이런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며칠간 줄기차게 내리던 비가 더 세차게 내리며 폭우로 변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는 도심의 아파트 단지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이사하신 고향집은 뒤에는 산,
앞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안 그래도 며칠간 내린 비로 강물이 불었다고 했는데 갑작스런 폭우로 물난리를 겪게 되시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확인차 매 시간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야 허름한 부모님의 집이 폭우와 불어난 강물로 휩쓸렸다는 걸 듣게 됐고 부모님께서 이재민 대피 시설로 몸을 피하셨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부모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내리는 비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도 저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결국 이상하다 싶은 제가 도청과 군청에 전화를 해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던 마을에 물난리가 났고 그곳 주민들 모두 이재민 임시대피소로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식 입장으로 참 답답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번에도 저희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하신 행동이셨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자식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모님을 대피소에서 집으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부모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정색하면서 안 된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뭐? 아버님, 어머님을 우리 집에 모시자고? 방금 대피소에서 지내고 계신다며? 근데 왜 거기서 문제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우리 집이 넓으면 얼마나 넓다고? 여보, 우리 집 옛날 집처럼 넓지 않아. 우리 집도 놓을 곳이 없어서 이삿짐 포장 그대로 들어왔다고. 두 분도 여기서 우리 눈치 보는 것보다 거기서 마을 분들이랑 같이 지내시는 게 편하실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뉴스 못 봤어? 임시 대피소 광경 한 번도 못 봤냐고. 거기 말 그대로 임시야. 밖에서 자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거기다 두 분께서 몸이 건강하시면 모르겠는데 저번 일 때문에 부쩍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는 거 몰라?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조금 전에 당신이 아버님께 전화 걸어서 괜찮다는 말 들었잖아. 그런데 왜 당신이야말로 고집을 피워? 난 싫어. 난 못 가. 전 그렇게 두 분이 걱정되면 근처 모텔로 모시고 가. 그럼 내가 운전해서 대피소 갈게. 뭐? 당신 미쳤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나도 집 넓었으면 이런 말 안 했어. 당신이 내 뜻 어기고 집만 팔지 않았어도 진작에 두 분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 만들었어? 아버님, 어머님도 애초에 사기만 안 당하셨으면 폭우가 오든 지진이 일어나든 아무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또 당신 챙겨야 하는 상황에 나보고 아버님, 어머님도 모시고 챙기라고? 돈까지 벌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당신도 몸 관리 잘해서 내 부담 덜어주던가 했어야지. 이게 뭐야? 어쨌든 두 분 모텔에서 재우던지 아니면 이 집에 기어이 모시고 와서 나랑 이혼을 하던지 당신이 결정해.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 되는 분들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어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자격지심이 있을 만큼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내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줬던 분들인데 그걸 알고 있는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기가 막히고 분노가 끓어올랐죠. 아내 없인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한사코 거절하셔서 결국 저희 집으로 두 분을 모시고 오진 못했습니다만 전 아내가 먼저 말했던 것처럼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도움을 거절하고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병원 재활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됐죠.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끝낼 생각도 했지만, 그럼 아내가 이제까지 저와 부모님께 한 행동들도 덮어야 했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당할 유책 사유가 있고 그 유책 사유가 무엇인지 사람들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설령 사람들 모두 아내의 유책 사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일종의 사회적 직인을 찍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가 바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하는 폭언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친구들과 전화로 저희 부모님에 대한 험담과 무시를 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됐죠. 몸이 불편한 탓에 아내에게 들키지 않고 그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지만 증거들은 계속 모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내와 다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예상하지 못한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시각은 제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웬일로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대뜸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호송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연락을 받자마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께서 실려가셨다는 병원으로 찾아가게 됐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사망 판정을 받으신 뒤였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이후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실 정도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믿기지 않는 마음에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게 됐죠. 여보, 어머니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집에서 쓰러지신 거냐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없었어. 어머님께선 당신 재활치료 간 줄 모르고 찾아오셨길래 잠깐 거실에 앉아 계시라고 하고 냉차 준비하던 중이었어. 근데 갑자기 쿵 하고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처음엔 아파트 소리인가 싶어서 무시하고 차를 계속 만들었지. 그리곤 준비 다 해서 거실에 있는 어머님께 고개를 돌렸는데 어머님께서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 거야. 그 모습 보자마자 119 구조대에 전화를 했고 내가 그때 소리가 났을 때 뒤를 돌아보기만 했어도 어머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미안해. 여보, 모두 다 나 때문이야. 그땐 정신이 없어 아내가 평소 어머니를 무시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또 병원 검사 결과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죠. 당시 장마가 끝나고 난 뒤 무더운 날씨가 계속돼 건강 상태가 나빠지셨던 어머니께서 저희 집까지 찾아오시는 일이 무리가 됐던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병고를 당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이별로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 몸이 건강했다면 어머니께서 그 더운 날 집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왜 계속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불행만 계속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 아버지께서 계셨으니까요. 허무하게 어머니를 잃게 됐지만 아버지는 똑같은 이유로 허무하게 잃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감정을 다 내려놓고 아내에게 부탁했죠. 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펴 달라고 말이죠. 아내에게 험한 말을 듣게 될 걸 감수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혼자 대신 아버지를 챙기려고 했습니다. 저기 여보, 당신 바쁜 거 아는데 아버지 좀 보고 와줄 수 있을까? 아무래도 혼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미안해, 바쁜데 이런 부탁해서. 그걸 왜 미안하다고 말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걸.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님 댁에 갔다 왔어. 냉장고에 반찬 있긴 한데 입맛 돋우는 음식이 필요할 것 같더라. 그래서 아버님께 가져다 드릴 요리하던 중이야. 앞으로 내가 계속 아버님 확인하러 갈게.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님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은 당신 몸 관리하는데 신경 써. 얼마 만에 보는 아내의 다정한 모습인지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내가 다정하게 행동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나 싶어 수상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마냥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바로 코앞에서 떠나보내게 된 일이 아내의 마음에 큰 짐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에게 다시 잘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죠. 아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도 몇 달 만에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개선되면 앞으로 하나씩 모든 걸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후 아내는 자신이 한 말처럼 홀로 계신 아버지를 챙기기 위해 자주 집을 비웠고 또 제 재활치료도 도와줬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재활치료의 의지를 불태운 저는 집과 병원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신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된 날 역시 저는 거실에서 재활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힘이 빠져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저에게 홈캠이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또 임신한 아내가 무슨 일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한 제품이었는데 아이를 유산하고 난 뒤 그대로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홈캠을 이사하면서 이삿짐센터 직원분이 설치를 해주셨죠. 전 그 홈캠을 정신없던 집안일로 인해 깜빡하고 있었고요. 혹시나 싶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SD카드를 뽑아 동영상을 봤는데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이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연락도 없이 제가 없던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곤 짜증을 내는 아내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문을 그렇게 쾅쾅 두들기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찾아오실 때 연락 좀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집이 어머님 사시는 동네 마을회관도 아니고 오고 싶으면 아무 때나 찾아와도 되는 곳인 줄 아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 휴대폰 하나면 어디든 언제든 제가 일을 하는 일터가 된다고. 그래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만약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이걸로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입까지 먹고 사는 건데 방해해서 되겠냐고요? 그거였냐? 네가 지금 그 돈 좀 번다고 재상이 쓰러지고서 계속 무시해왔던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가족 전부 다 네 발 밑에 있는 걸로 보여?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따위 말을 했던 거냐고? 아우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무시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이가 어머님께 찾아가서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말해요? 걔가 우리한테 말할 것 같은 애였으면
네가 우리 재상이에게 그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겠지. 우연히 알게 됐다. 네가 재상이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걸.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하는 꼬락선 일을 보면 확인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널 찾아온 거다. 괘씸한 년. 우리는 네가 우리를 시부모님 대접하지 않아도 무시를 해도 참았다. 재상이에게 네가 한 짓을 입 밖으로 꺼낸 적 없고 내색도 한 적 없어. 우리 때문에 너희가 피해를 봤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너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우리 잘못이라 생각하고 당해왔다고. 그런데 재상이에게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네 남편을. 재상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너를 얼마나 신경 써줬는데. 재상이가 처음 널 우리에게 소개시켜줄 때도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가 네 배경 때문에 반대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절대 네 앞에서 가슴에 상처될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애초에 며느리 될 사람 배경 따위 신경 쓸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재상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더 조심하게 되더구나. 또 우리 앞에 잔뜩 긴장한 네가 더 안타깝게 느껴졌고, 네가 유산을 했을 때도 재상이는 우리에게 조심해달라고 빌어왔어. 걔 머릿속에는 오로지 네 걱정밖에 없었다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랬을 줄 아니? 아니, 네가 아무 일 없을 때도 재상이는 온종일 네 생각밖에 없었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가게에서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런 재상이에게 힘없을 년,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네 남편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게 옆에서 도와. 우리한테 했던 짓은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네 남편에게 저질렀던 잘못만 재상이에게 사과하고 용서 빌어. 그러면 나도 이번 일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마. 동영상 속 어머니께서는 제가 몸이 아프고 난 이후 아내에게 폭언과 무시를 당해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되신 건 매번 같은 시간에 재활치료를 하던 저를 보려고 병원에 찾아오셨다가 제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게 되신 것 같았어요. 자신들께서 며느리에게 당하는 무시는 참아오실 수 있었던 어머니께서는 아들이 당하는 무시는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더욱이 몸이 불편한 제가 아내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폭언을 당하고 있었으니 더 화가 나셨겠죠. 그런 이유에서 집을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사과와 약속을 받고자 말이죠. 그런데 아내는 저와 어머니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영상 속 아내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며 되려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제가 왜 사과를 해요? 뭘 잘못했다고? 그이 그렇게 된 게 제 탓인가요? 그리고 누군가 사과를 해야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이가 저한테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그이가 왜 저렇게 된 건데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생각도 없이 사람 말이나 믿고 사기당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먹어서 자식 등골까지 빼먹은 사람이 누군데 저보고 사과하라 말라 말씀하세요? 지금 이 집 꼬라지 안 보이세요? 저희 원래 살던 집에 반의 반은 줄여서 여기로 이사 왔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버린 그 일 때문에 그거 수습한다고! 그 좋던 집 팔아서 이 거지 같은 집으로 이사 왔다고요! 그리고 그이는 두 분이 저지른 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니다가 저렇게 된 거고. 저나 그이나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손으로 그 사람 뇌출혈 만들어서 반병신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대로 죽을 뻔한 어머님 아들 살린 은인이라고요. 저 아니었으면 어머님은 부모가 자식 죽인 사람 됐을 거예요. 이런데 저보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들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해도 모자랄 마당에? 거기다 지금도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 뭐? 너 이년, 네가 정말,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흥분하신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리곤 무릎을 꿇고 바닥으로 쓰러지셨죠. 그때 심장마비가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가슴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어머니를 보고도 처음에만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을 뿐 시간이 더 지나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의식이 점점 더 흐려져 움직임이 느려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다 결국 어머니께서 움직임이 없어지자 그제야 119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수화기 넘어 구조대원이 지시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것 같았는데 누가 봐도 건성으로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그날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바로 곧바로 구조대에 전화를 했거나 조치를 취했다면 말이죠. 그 장면을 본 순간 아내를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남편의 어머니를, 자신을 아껴주던 시어머니를 죽어가도록 방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고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는 말이죠.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여졌다면 그 자리에서 집안에 있던 모든 걸 부쉈을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제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는 제 움직임에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발악에 가까운 발버둥만 치게 됐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과 아내에 대한 분노, 또 저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상처를 입은 짐승처럼 바닥에 누운 채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발악하다 보니 온몸에 힘이 빠져 거의 탈진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꼭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불편한 몸으로 인해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복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SD카드라면 사법부의 판단으로 아내를 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SD카드를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아내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해당 증거만 가지고는 아내의 처벌을 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됐거든요. 아내가 한 행동은 유기치사죄로 물을 수는 있었는데 뒤늦게 신고 전화를 한 것과 건성이지만 응급조치 시도를 한 행동으로 인해 유기치사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죠. 죄가 성립될 확률이 50대 50이 아니라 20대 80 정도라고 했습니다. 무죄일 확률이 80%였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동영상 속 아내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 판결은 제가 분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칠 것 같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아내가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죗값은 단순히 사법부에서 집행하는 처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사활을 걸고 아내에게 복수를 하고자 행동으로 옮기게 됐죠. 복수에 대한 계획과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하나는 SNS 인플루언서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에게 공개하는 거였죠. SNS가 삶의 모든 것이 된 아내에게는 그 행동이 사법부의 처벌보다 더 두렵고 무거운 벌로 느껴질 거라고 저 스스로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내가 저와 부모님께 저지른 행동들은 이미 증거로 모아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아내 실체를 더 밝힐 수 있는 다른 모습을 증거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머지 증거들은 아내의 휴대폰 속에서 찾기로 했어요. 뭐가 더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아내 휴대폰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24시간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내였지만 그래도 잠시 몸에서 휴대폰을 떼어놓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샤워할 때나 낮잠을 잘 때 등등 말이죠. 그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아내의 실체를 폭로할 만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물론 움직임이 불편한 몸으로 인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천천히 하나하나씩 그 증거를 모아갔죠. 아내의 휴대폰은 정말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이 2개나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아내가 SNS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SNS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만 알았지 무엇을 판매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판매하는 상품이 자주 바뀌기도 했고 업체 물건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자신이 직접 제작해 SNS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문제가 아주 많은 제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값싼 안정성이 미인증된 화장품을 다른 용도로 수입해서는 포장만 그럴듯하게 받고 직접 제작한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 물건 언제쯤 도착할까요? 저희 구매 문의도 많고 주문건도 좀 밀린 상황인데. 요즘에 중국에서 코로나 재확산 문제로 출항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물건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물건 많이 들어와도 문제 없을까요? 저번에 조금씩만 받는 게 안전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혹시나 싶어서 그랬는데 여지까지 문제된 적도 없고 공업용이라는 서류도 확실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우리 쪽은 상관없는데 문제가 완전히 없으려면 사장님께서 준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포장 바꿔서 판매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수입한 제품을 용도 그대로 공업용으로 사용했다는 눈속임용 증거나 서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 문제되면 저희는 모르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공업용으로 쓴다고 해서 판매했다고밖에 말 못해요. 알죠. 사장님께 피해가는 일 없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드려요. 그럼 이번에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부터 이런 일을 자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 지인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의류나 액세서리 값싼 제품을 택만 바꿔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혜정아, 너 요즘 사업 잘 되나 보더라? SNS 보면 댓글이 난리도 아니던데? 세상에 워낙 바보 등신들이 많아서 말이지. 그년들 덕분에 놀고 먹으면서도 돈 쓸어 담게 됐네.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어? 야, 그래도 직접 제품 만들려면 힘들지 않아? 아무리 공장에서 다 해준다고 해도 디자인, 원단, 박음질 이런 건 네가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너 이쪽 일에 관심 있니? 관심이 항상 있지.
그런데 괜히 손해만 보면 어쩌나 싶어서 함부로 못 뛰어들겠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까? 우리가 잠깐 친구도 아니고 평생 갈 친구인데. 사실 하나도 힘들 거 없어. 내가 파는 거 전부 시장 제품이야. 택만 바꿔서 판매하는 거라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해도 돼? 걸리면 어쩌려고. 걸리면 뭐 그쪽에서 내 제품 카피한 거라고 말하면 돼. 그래도 내 말 믿을걸? 내가 파는 제품을 사는 년들 전부 내 하녀나 다름없어. 사실이 뭐든 전부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믿을 거라고. 걔들 내 물건이 진짜 좋아 보여서 사는 것 같아? 아니야. 그 멍청한 년들은 그걸 입고 있는 나를 사는 거라고. 내가 입고 있는 걸 사면 내가 될 줄 아는 멍청한 년들이야. 그러니까 카피를 하든 제품에 하자가 있든 아무 문제 없다고. 문제를 제기해도 앞에서 엄청 미안한 척하면서 몇 번 더 먼저 메시지 보내주고 신경 써주는 척 하잖아? 그럼 되려 좋아 죽는다니까? 그런 년들은 천성이 하녀 천성으로 태어나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 이쪽 일 시작하면 그동안 알아온 팁들 전부 알려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제품들 죄다 그런 식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불량, 허위사실, 미인증, 카피, 모조품 등등 제대로 된 제품이 하나도 없었죠.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전부 다 모았습니다. 팔다 남아 베란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들도 확보했죠. 그리고 그것 말고 아내의 추악한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아마 어머니 일이 아니었다면 그 일로 제가 크게 분노했을 거예요. 아내가 SNS를 통해 만난 남자가 여럿이 있었거든요. 하룻밤 만나 잠자리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진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바람이라면 아내는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과 대화를 한 내용과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들도 모두 제 휴대폰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게 됐죠. 그쯤 되니 제가 밝힐 수 있는 아내의 실체는 모두 다 밝혀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죠. 마지막 제 계획과 목표는 어머니께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고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저는 이제까지 참고 있던 아내를 향한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곧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뭐? 이혼 소송? 어이가 없네. 혼자서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반병신 주제. 어디서 감히. 뭐야? 왜 그러는데? 뭘 원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벌벌 떨기라도 할 것 같아? 나야 당신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해주면 좋지. 병신 새끼 돌보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그래, 이혼하자. 그런데 이혼하면 합의 이혼을 해야지. 이혼 소송은 뭔데?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말 험하게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면 재산 분할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이제 쥐뿔 뭣도 없으니까? 돈 따위 필요 없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서 이혼하자는 것뿐이야.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폭언한 것들, 우리 부모님 무시한 것들 전부 용서 못하겠어. 거기다 당신이 SNS에 미쳐서 저지른 잘못들까지 알게 되니까 나까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그래. 뭐? 잘못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웬만한 건 다 알아. 제품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계좌로 입금받아서 탈세한다는 것도, 또 당신 SNS로 만난 남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뭐? 당신 그동안 내 뒷조사했었어?
그거 불법 아니야? 그래서 뭐 그걸로 협박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이혼 소송이든 신고든 먼저 하면 될 것을 왜 날 붙잡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나보고 조용히 떨어지라고 하는 거야? 돈 다 포기하라고? 아니, 당신이 이제껏 저지른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수해. 어머니 돌아가신 날 당신이 저지른 잘못까지. 난 그날 일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죽어가는 어머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걸.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자리에 없었는데. 넌 내 뒷조사한 거 가지고 자신만만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전부 걸고 넘어지려고 이러나 본데. 적당히 해. 그날 일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난 신고도 했고 구조대 말에 따라 응급조치도 했어. 거짓말하지 마. 주방에서 거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께서 쓰러지는 걸 몰라. 나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거 인정해. 당신이 어머니 죽인 거나 다름없잖아. 죽이긴 누가 죽여? 이 병신 새끼가 보자니까 정말. 그래, 네가 그날 일에 대해 듣고 싶어서 안 달란 것 같은데 그날 일 듣고도 제정신일 수 있나 보자. 네가 한 말 맞아. 나 네 엄마 쓰러지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어. 네 어미도 주제 모르고 헛소리 짓거리길래 그 나불거리는 모습 꼴 보기가 싫어서 뒤져버리라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서 뭐?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날 신고라도 할 거야? 뭐로? 살인죄로? 너네 엄마 내가 죽였냐? 너도 그렇고 그년도 그렇고 지들 몸속에 있는 문제로 그 꼴이 된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나 네 엄마 숨 끊어지는 걸 보고 나서 했지만 신고도 했어. 하는 척이지만 응급조치도 구조대원 말에 따라 했고. 이런 상황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 병신 새끼. 내 뒷조사에서 잡은 약점 몇 개 가지고 기곤만장해서는 사람을 살인자로 엮으려고 해? 야, 신고해. 신고하든 소송하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네 엄마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는지 나한테 다 들어. 그래봤자 넌 네 엄마 일로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드디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당시 상황에 대한 자백을 아내 입을 통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제가 모아온 증거들로 아내를 식약처와 국세청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할 차례였죠. 불법 행위가 가득한 아내의 SNS 판매의 경우 곧바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고한 아내의 유기치사죄 역시 홈캠 SD카드의 영상과 아내의 자백으로 입증이 됐죠. 마지막으로 아내의 SNS 계정을 해킹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 장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려 SNS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일에 대해 저에게 죄를 묻겠다고 난리를 쳤죠. 당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장시켜?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도 교도소 갔다 오면 내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고? 당신 정말 잔인한 거야. 사람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너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돌아가셨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년이 뭐? 잔인해? 그래, 더 짓거려봐. 내가 너 교도소에 있는 동안 네가 한 말들 그대로 올려줄 테니. 반성조차 하지 않는 아내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수를 한 걸로 만족했죠. 이후 저는 아내와 이혼하게 됐고 힘겨운 재활치료를 거쳐 전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겪어온 삶인데
참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좀 쉬고 싶습니다. 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이러다 갑자기 자연인이 돼 산으로 무인도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인간관계로 받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았으면 하네요. 그럼 제 지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